중국의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당의 절도사였던 세력들이 여러 나라를 세워가면서 막 분열된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5대 10국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5대 10국은 이 화북지방, 요 지역에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와 같은 5 왕조와 이 강남지방에 있었던 10개의 왕조들, 뭐 서로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런 걸 반복을 했겠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있었던 이 왕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어쨌든 이 분열의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곧 있으면은 다시 통합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의 시대로 송나라가 건국이 되는데요. 바로 후주의 절도사였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만들게 됩니다. 진교역이라는 곳에서 정변이 일어나요. 이 정변이 일으켰던 세력들은, 군인 세력들은 자기 보스였던 절도사 조광윤한테 너가 나라 이끌어라 라고 했고, 조광윤은 오케이 해서 바로 이 까이펑, 변주를 수도로 해서 나라를 건국하니 그 나라가 송나라고요. 이 5대 10국의 혼란기를 수습한 다음에 중국 전체를 다시 재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나라가 만들어졌으니 이 송나라를 이끌어갈 때 어떠한 체제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세웠던 체제가 바로 이 문치주의라는 시스템을 내세웁니다. 문치주의는요, 황제 중심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중앙집권 체제라고 하면 보통 신하들의 권력보다 황제권이 더 강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문치주의의 특징은요, 바로 문관을 우대하겠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크게 관료를 문관과 무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관은 오늘날로 치면 군인입니다. 문관은 군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은 2가지 패턴을 보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요,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군대를 더 강화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의 원천이 바로 군대이기 때문이죠. 반대로는요, 군대의 힘을 더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똑같은 짓을 또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 힘을 더 약화시켜서 애초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죠. 둘 다 나름의 합리적인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송나라의 문치주의는 이 무관들이 아니라 문관들을 우대한다. 즉, 무관의 힘을 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군대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황제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하겠다라는 거고, 이 황제 중심으로 권력을 장악할 때 이 옆에 올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 선발을 하겠죠. 그래서 과거의 시험 과목이었던 유교적 소양을 갖춘 새로운 지배층인 사대부 계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황제의 권력을 강화해 나갔는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중앙군을 황제에게 즉속을 시킵니다. 자, 원래 군대는요, 황제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중앙군과 그 지방에서 각자 도생하는 지방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송나라는 바로 중앙군을 강화를 시킴으로써 이제 지방군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원래 국경지역은 어쩔 수 없어요. 국경지역은 지방군이 그대로 있어야죠. 하지만 중앙군,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군대는 더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근처에서 뭔가 군대 움직임이 있다. 그럼 황제 명령을 안 받은 거죠. 그러면 걔는 무조건 반란군으로 몰리겠죠. 그리고 또 황제를 보호할 수 있는 세력이 또 늘어나는 거죠. 반대로는. 두 번째, 재상의 권력을 축소시킵니다. 이 재상이라 함은 오늘날 용어로 치면은 총리나 장관과 같은 고위공직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의 권력을 축소시켰다라는 것은 황제 마음대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 왕조 국가도요, 국가의 여러 가지 결정은 황제가 혼자 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협치를 이루어갑니다. 수많은 대화가 있다라는 소리죠. 근데 이 재상권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그러한 수많은 대화와 협치의 과정을 생략하겠다라는 걸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황제 옆에 늘 아니되옵니다만 외치는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과거 제도를 개편해서 이 전시라는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당나라 따의 과거제는요, 1차 시험, 향시를 치른 다음에 중앙에 2부에서 주관하는 2부시를 치르는데 이때의 기준이 신, 언, 서, 판입니다. 생김새,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판단력, 이게 과거 최종 선발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 뽑겠다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 자기가 뽑고 싶은 자기 세력들을 늘리겠다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송나라 때 가서는 이 제도를 개편하는데요. 1차 똑같이 향시 치러요. 2단계가 중앙에 올라와서 복시를 치르는데 이게 예부에서 주관한다고 해서 예부시라고도 합니다. 이때 33명을 최종적으로 선발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전시는 뭐냐면은 이거를 1등부터 33등까지 순위를 결정하는 작업이 바로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를 치러서 문제 출제와 채점을 누가 하느냐가 또 중요한데요. 문제 출제하는 지공거를 황제가 맡고 채점도 황제가 합니다. 그러면은 황제와 이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의 출제자와 합격자 사이의 관계인 좌주 문생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즉 관리들도 황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황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만 이제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조선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선은 갑과 을과 병과로 구분이 돼요. 이 33명도 한 1등에서 3등 내지 5등 정도까지 하면 갑과, 그 다음에 을과, 병과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물론 변동은 가능해요. 이 인원 범위는. 자, 이때 그 국왕 옆에 남아있는 애들은 얘네만 남아요. 나머지들은 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왕의 얼굴을 못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마찬가지 1등부터 뭐 각과 안에 들어와야지 황제 얼굴 보는 애들은 몇 안 되고 나머지들은 다 지방에 내려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냐면요. 문치주의는 바로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재정을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까지 옵니다. 왜 그런 결과가 오느냐? 한번 문치주의 문제점 살펴볼 건데요. 먼저 문치주의 정책 실시하면서 군인들의 세력을 힘을 빼버리니까 정작 나라 지켜야 될 전문적인 군인이 없어요. 전문적인 지휘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병사들이 하는 것 같지만 유능한 지휘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길 전쟁도 지고요. 질 전쟁도 이기게 됩니다. 근데 문치주의 실시하면서 유능한 지휘관이 없기 때문에 국방력이 약화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북방민족들, 요나라나 서하와 같은 북방민족들이 송을 공격하는데 이걸 막아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송나라가 경제력이 세계 넘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패라고 해서 막대한 돈과 물자를 갖다 바칩니다. 뭐 거의 국가 1년치 예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세계 넘버원이고 넘버2부터 넘버10까지 다 합쳐도 거의 넘버원에 비빌까 말까 하는 정도의 경제력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혼자 몇 개 국가의 예산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죠. 결국에는 국가 재정 악화됩니다. 또 중앙집권 체제를 갖춰가면서 관리가 증가하면서 그 과정에서도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도 월급 줘야죠. 근데 이 월급 누가 줍니까? 결국엔 국가 재정 지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방력도 약화되고 국가 재정도 나빠지니까 당시의 황제였던 신종은 왕안석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봐라 라고 했고, 왕안석은 신법이라고 부르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에서의 목적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겠죠. 즉, 더 쉽게 네 글자로 정리하면 부국 강병을 추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왕안석이 어떠한 개혁들을 실시했는지 그 개혁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국간병 정책 한번 볼게요. 제일 첫 번째 부국책. 이거 부국, 나라를 부유하게 한다. 국가재정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입니다. 청묘법은 뭐냐면요. 우리 봄에 곡식이 부족할 시기에 백성들에게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곡식이 수확하고 나서 풍요로워지는 가을에 이 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가 바로 청묘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생활의 기본적인 틀은 마련해 주겠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균수법. 똑같은 물자라 하더라도요. 어느 지방에서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물건 가격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정부가 가격이 싼 동네 가서 물자를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나 비싼 데 가가지고 이거를 판매함으로써 물가를 어느 정도 맞추고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주도 가서 귤을 대량으로 사들인 다음에 서울에 와서 풀어가서 서울에 있는 귤값은 낮추고 제주도에 남아도는 귤은 또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취했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역법. 정부가 소상공인들한테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이거 빚을 어떻게 갚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전에 저렴한 이자니까 좀 더 장사하고 이러는 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준 제도고요. 네 번째, 모역법은요. 이제 그 역이라는 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이 반드시 부담해야 될 건데요. 군역과 요역으로 구분합니다. 군역은 군대 가는 거고요. 요역은 공사 현장 같은 데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근데 농민들 군대도 가기 싫고 요역도 가기 싫어요. 근데 군역은 어쩔 수 없어요. 가야죠. 근데 요역을 어떻게 하느냐? 야, 가기 싫지? 돈 내라. 그럼 우리가 그 돈 갖다가 실업자 고용해서 얘네들 노역을 대신 시키게 할게. 너네는 그 사이에 니네 생업에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돼. 라고 한 제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실업자 문제도 해결하고 그냥 요역을 하기 싫어하는 농민들의 그 니즈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이들이 자기 생업에 더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수확량을 올릴 수 있도록 한다. 껌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를 노린 거겠죠. 자, 이렇게 부육책도 실시하고요. 강병책, 보가법을 만드는데요.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 예비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 농사를 안 짓는 겨울철에 주로 훈련을 하고요. 봄, 여름, 가을 때는 생업을 하다가 이제 유사시에 이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병농일치제, 더 나아가서 직업군인 플러스 알파로 예비군도 존재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마법 같은 경우는요. 재산에 따라서 말을 사육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전쟁 때 나면은 이거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오늘날 전시 체제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전쟁 중인 국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전시 동원물자들이 지정이 됩니다. 전시에 민간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뭐 SUV 같은 스포츠 유틸리티 그 비이클 이런 그 차량들 같은 경우는 동원물자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물자들은 전쟁 나면은 내 차가 아니에요.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자, 어쨌든 이 간병책은 국방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정책들이에요.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자, 관료개혁 정책, 창법. 이제 그 지방관청에 있는 관리들한테 대우를 개선해 줍니다. 그 다음에 뇌물을 받아먹었다 그러면 엄벌에 처합니다. 태학 3사법. 태학이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에서 3단계를 통해서 관료를 양성해내겠다. 이런 정책도 실시하고요. 농촌진흥정책으로 방정균세법. 토지 측량을 해가지고 조세 부담을 균등하게 하겠다. 농전수리법. 황폐한 토양을 부흥시키고 저수지나 이렇게 해가지고 논이나 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농경지를 늘리겠다. 어전법은 하천 진흙을 이용해서 토지를 개선해보겠다. 라는 정책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실시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국가 재정이 개선되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점입니다. 왕안석이 권력을 잡고 이 개혁을 추진했던 이 기간 동안 적자였던 것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요. 재정도 충실해집니다. 농업 생산력도 늘어나요. 그리고 상공업도 발달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문제점이 등장할 거예요. 좋은 점만 있느냐? 이게 그 관리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부담은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정책은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다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예 전면적인 개편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모든 걸 다 뜯어 고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뜯어 고치려고 하는 그 순간 이게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반발하는 세력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런 정책을 실시할 때는 사실 그 국민들의 동의를 다 얻지 못하더라도 자기네들 내부의 의견 수렴이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 의견 수렴도 안 되고 충분한 동의도 별로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더더욱 심한 거는요. 이 신법을 시행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될 사람들이 있어요. 기존의 기득권층들이겠죠. 이들이 반발하는데 특히 보수파였던 구법당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신법을 지지하고 왕안석을 지지했던 신법당과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사마광을 중심으로 하는 구법당 사이에 치열한 당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 대 당 사이에 다툼이 매우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과 신법당과 구법당 사이의 당쟁이 매우 심하다 보니 자기들의 민생을 살피진 않고 연락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고 그 결과 송나라 국력은 약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화가 되니까 결과는 나중에 가서는요. 국가가 패망하는 길로 가겠죠. 자, 그래서 송나라는 신흥국 금나라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1115년에. 근데 이 지역 여기 연운 16주예요. 전통적으로 장성 이남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중국 영토입니다. 여기를 되찾지 못해서 요나라랑 전연의 맹약을 맺고 나서 세패를 갖다 바치고 있었는데 생케 금나라가 등장하니까 금나라랑 연합해서 얘네 공격합니다. 요나라. 그래서 요나라는 결국엔 무너져요. 근데 이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송나라가 공격을 하는데 송나라 공격을 요나라가 다 막아내네요. 별로 못 밀고 올라가네. 근데 금나라가 미친 듯이 치고 내려와서 요나라를 지도에 지워버리니까 송나라가 약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금은 송나라를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이 함락되고 황제가 포로로 잡혀가는 정강해변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중국을 하나 알아야 될 게 중국 애들은 자신들을 중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을 오랑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자신들의 중화가 오랑캐한테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볼 수 없죠. 그래서 남은 자녀 세력들이 여기 이만 항저우로 이동을 해서 계속 송나라를 유지해 나가니 그들을 남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화가 타격을 입었으니 우리가 정신승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성리학이 발달하고 화이론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송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렇게 정치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나라가 사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